들어갑니다. 1문단,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 균형을 회복한다. 예를 들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이하의 예시는 시장에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가격이 변화해서 균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사례일 거예요.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다른 말로 하면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가격이 가격이 하락을 해서요,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거라서 일단 알아보기 편하게 체크만 해둘게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요, 그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종국적으로 균형을 회복한다 하더라. 수요량은 늘 거고요, 공급량은 줄어들 거고요.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하여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읽든 하나의 개념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하의 내용을 읽을 때 이거 아니면 이거다 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글을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단기라는 기간이 있고 장기라는 기간이 있더라.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에서 단기가 무엇인지 장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준 것이다. 단기는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이며, 장기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대이다. 단기와 장기에 대한 설명을 읽었을 때 단기와 장기가 완벽하게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단기는 가격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게 단기라는 개념. 그에 비해 장기는 신축적으로 가격이 조정이 돼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건 얼마든지 가격이 변화하기가 쉽다는 얘기. 가격이 쉽게 바뀌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게 장기라는 개념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하의 내용을 읽을 때에도요, 시장 불균형이라는 개념은 단기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균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장기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계속합니다. 그런데 단기의 지속시간,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해왔다. 1문단 다 읽었고요. 1문단 실컷 읽었더니 앞으로 우리가 읽을 글의 화제 확실히 잡을 수 있었네요. 우리는 앞으로 뭐에 대해 읽을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들에 대해서 읽게 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한다? 단기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른 입장들이 나올 것이구나 하는 걸 1문단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하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올 건데요. 얘네가 과연 단기의 지속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거를 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2문단으로 내려가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2문단 내려갑니다.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고전학파는 첫 번째 입장 나왔네요. 고전학파는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하여 시장은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문단에 있는 내용 한꺼번에 다 읽었고요. 읽으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단기의 지속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를 바로 파악하셨으면 너무너무 잘 읽은 거. 명시적으로 단기가 얼마나 지속된다라는 표현은 이 문단에는 없어요. 하지만 쭉 읽었을 때 단기와 관련된 표현이 딱 한 군데서 등장을 했거든요. 중간에 이 부분에서요. 이에 따르면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1문단에서 나왔던 단기의 지속시간에 대한 고전학파의 입장인 거예요. 1문단에서 분명히 단기의 지속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단기의 지속시간이요, 즉 앞뒤 내용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뒤에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단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해서 시장이 균형을 회복한다라는 얘기니까 1문단에 있었던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에서는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즉시 수정이 돼서 즉시 균형으로 회복되니까 단기란 전혀 지속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단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글을 잘 읽으신 거죠. 그 이외에 이 문단에서 챙겨야 했던 내용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줄 다시. 고전학파가 얘기하기를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하는데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처음 나온 개념 일단 밑줄을 그어 놓을게요.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역할이요.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게 만드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역할이니까 그대로 앞으로 올라가시면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서 시장이 균형을 달성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 문단에서 우리가 또 챙겨야 하는 고전학파의 결론. 따라서 라고 적혀있는 이 표지 놓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이하가 결론이잖아요.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이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더라. 경기 변동?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까지 체크하시면 고전학파에서 체크해야 되는 내용 우리가 전부 다 체크를 한 거예요. 3문단 내려갑시다. 하지만 케인즈는 새로운 입장이 등장했다 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 케인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케인즈는 과연 단기의 지속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갑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이라고 생각했다. 아까 고전학파는 가격의 신축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봤더니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결국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가격은 언제나 항상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가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대로 3문단에 내려왔더니 케인즈라는 다른 입장이 등장을 했는데요. 얘네는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이다 라고 생각한 거, 뒤에 있는 단기에 관련된 설명이 고전학파와의 차이점이다 하는 걸 일단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의 가격 경직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은 가격이 단기에 경직적이어서 경기가 침체되고요.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네요. 아직까지 단기의 지속시간에 대해서 명시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대로 4문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 발전된다.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고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눈치채셨나요? 케인즈 학파와 관련된 설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했던 표현,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1문단에서 분명히 단기의 지속 상태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잠깐 1문단 올라가 볼게요. 1문단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파악했거든요. 이때 말하는 단기가요. 시장 불균형이라는 개념이랑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거를 이미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에 비해 장기는 균형이었고요. 그대로 다시 4문단 내려오시면 우리는 단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찾고 있었는데요. 4문단에는 불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때 말하는 불균형 상태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단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라고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단기라는 표현이랑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동어 치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둘이 이 지문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니까.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까 읽었던 고전학파와의 차이점 읽으면서 잡으셨나요? 아까 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소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4문단의 케인즈 학파에서는 정부가 하는 보이는 소원을 굉장히 지지를 했다더라. 이때 말하는 보이는 손이란 건 정부가 실시하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의 경기 안정화 정책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는 것까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
얘네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이 문제여서요.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 계속 특히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 계량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 학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찬가지 케인즈 학파가요,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최종 목표 경기 변동을 없애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지금 체크한 세 가지 내용이 모두 고전학파와 대조되는 차이점이다 하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단기 지속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거 고전학파와의 첫 번째 차이였어요. 아까 고전학파는 뭐라고 했냐면 단기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지속시간이 0이다 랑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두 번째 내용 마찬가지. 이런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 고전학파와의 차이죠. 고전학파에 의하면요, 단기의 불균형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왜 때문이었냐 하면 시장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종 결론, 케인즈 학파에 의하면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고전학파의 최종 결론 따라서 이하에 나왔던 내용에 의하면 고전학파의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이란 건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았다더라. 이렇게 차이점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5문단 내려갑니다. 그러나 케인즈 학파는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1970년대 새 고전학파는 새로운 학파 등장.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은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개수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후가 새 고전학파가 케인즈를 어떻게 비판했느냐 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꾸므로 방정식의 개수 혹은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게 새 고전학파의 케인즈에 대한 비판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케인즈 학파는 거시계량 모형에서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개수를 추정을 했는데 새 고전학파에 의하면 추가된 정보를 반영해서 기대를 형성한 뒤에 반응을 바꾸게 되니까 과거의 자료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계속 새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까지 새 고전학파에 대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고전학파와 케인즈 이 둘만 비교하는 줄 알았더니 고전학파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새 고전학파라는 새로운 입장이 등장을 했으니까 글이 살짝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까지 파악해야 되느냐. 새 고전학파와 케인즈가 어떻게 다른지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냥 고전학파가 아니고 새 고전학파잖아요.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가 뭐가 다른지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고전학파의 입장을 반영은 하겠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덧붙였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새 고전학파가 된 거니까요. 다시 돌아갈게요. 이에 따라 이들은 새 고전학파죠. 새 고전학파는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했다 했으니까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엄청 빨라요. 이때 속도가 빠르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가격 조정이 매우 신축적이에요. 라는 고전학파의 주장은 여전히 유지를 했어요. 이거는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적혀있는 거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아까 고전학파에서 경기 변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던가를 잠깐 기억해 보시면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 케인즈와 고전학파를 비교할 때도 한번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새 고전학파 입장을 읽었더니 얘네가요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을 했다 하더라.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요, 경기 변동이란 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긴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발생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구나, 이거는 고전학파와의 차이점이구나 하는 거 읽으면서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읽으면서 그냥 고전학파가 아니라 새 고전학파네? 그러면 고전학파와 뭔가 공통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도 생겼겠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읽는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점점 더 눈에 띄시게 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고전학파와의 차이지만 일단 밑줄은 긋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고 넘어갈게요. 6문단. 이에 대응해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새 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새 케인즈 학파로 발전하였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새 케인즈 학파가 나왔어요. 새 케인즈 학파가 그냥 케인즈 학파와 뭐가 달라졌느냐를 보시면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 하는 게 차이점이 되는 거죠. 아까 분명히 새 고전학파가 케인즈 너네 이거 신경 안 썼잖아 라고 비판한 걸 케인즈가 받아들여서 새 케인즈 학파라는 새로운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 케인즈 학파와 새 고전 학파의 차이점 여기에서 잡을 수 있으셔야 되겠네요. 새 케인즈 학파는 여전히 가격이 경직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다. 메뉴 비용이란이라고 하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읽을 건 새 케인즈 학파가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주장한 근거에 대해서 읽게 될 거고요. 그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겠다 하는 것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메뉴 비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준 다음에 언젠가 효율 임금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여기에 효율 임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를 기점으로 두 번째 근거 이어질 거고요.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가격 경직성의 근거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메뉴 비용이란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지칭한다. 메뉴 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하여 가격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제품 시장에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메뉴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준 이유 자체가요, 가격이 왜 경직적이 됐을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역할이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가격에 경직성이 발생한다 하는 결론이 이어지는 거 너무 당연한 내용이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적혀있진 않으니까 정확하게 메뉴 비용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가격이 경직적이게 되는지는 이 지문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메뉴 비용이 가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밑에 효율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내려왔어요. 또한 효율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효율 임금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건 전통적인 임금 이론이고요. 효율 임금 이론의 내용이 아니니까. 효율 임금 이론에 의하면 임금이 높아질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했다더라.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직과 태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페이, 임금을 높이 주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직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태만, 게으르고 나태하게 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수록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게 효율임금 이론. 이와 같이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문장이 하는 역할 보시면 새 케인즈 학파와 케인즈 학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케인즈 학파는요, 가격 경직성을 임의로 가정만 했다라고 적혀있죠? 임의로 가정했다는 말은 얘네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가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려고 하였다 하는 건 케인즈 학파와의 차이점 되겠고요.
근데 그 뒤에 이거를 통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 총수요 관리 정책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케인즈 학파와의 공통점이다라고 잡을 수 있으면 글을 깔끔하게 잘 읽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4분단에서 케인즈 학파가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총 4가지 입장에 대한 지문이었고요. 문제 풀기 전에 있었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까지 읽었던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도 있는데 일단 굵직굵직한 틀만 가져왔어요. 처음에 고전학파에 대한 설명을 읽었고요. 고전학파가 얘기하기를 단기의 불균형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단기의 지속시간이 0이다, 제로였다. 이렇게 단기 불균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항상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때의 신축적인 가격 조정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단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서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경기 변동이 호황이나 불황을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케인즈 학파가 얘기하기를 아니야, 단기라는 건 오래 불균형이 지속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이 반대되는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단기의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단기의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이에요. 고전학파는 항상 신축적인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는 단기의 가격은 경직적이어서요.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가격이 신축적인지 경직적인지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더라.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단기와 장기를 구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건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이렇게 단기의 불균형이 지속이 되면요. 이 단기 불균형이 당연히 경기 변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케인즈 학파에 의하면 경기 변동이란 건 불균형과 균형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게 경기 변동이었으니까 불균형이 발생하면 경기 변동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이거를 제거하려면 인위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쳐서 경기 변동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이 내용도 서로 대조되는 내용. 그러고 나서 케인즈 학파의 마지막 문장이 거시 계량 모형을 개발을 해서 경기 변동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면서 끝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때 거시 계량 모형이라는 내용이 갑자기 왜 나왔나 봤더니 그 뒤에 나오는 새 고전 학파가요. 얘네의 거시 계량 모형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 하는 내용이 이어졌었거든요. 새 고전 학파에 의하면 경제 주체 각각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하는 그 주체 하나하나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중요한데 거시 계량 모형에서는 과거 데이터에 집착한 나머지 이 경제 주체가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거를 간과했다 하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어지는 이 내용 마찬가지 새 고전학파가 거시 계량 모형을 비판한 내용이니까 서로 대조된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새 고전학파가 주장하기를 가격은 여전히 신축적으로 유지가 된다 했으니까 고전학파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고요.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경기 변동 현상이란 게 존재하긴 하는데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게 경기 변동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비록 고전학파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게 새 고전학파이기는 하지만 경기 변동 현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잡아주셔야 되고요. 다음 새 고전 학파의 비판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새 케인즈 학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미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는 건 새 고전 학파와 새 케인즈 학파의 공통점이었고요. 근데 새 케인즈 학파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여전히 경직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시나 케인즈 학파가 얘기한 단기의 가격 경직성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케인즈 학파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없었죠. 임의로 가정된 내용이었는데 새 케인즈 학파가 케인즈 학파의 이 주장을 드디어 근거를 제시해서 입증하려고 했다 하더라. 이 차이점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새 케인즈 학파는 여전히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경기 변동 현상이 존재한다고 봤을 거예요. 경기 변동이 존재한다고 봤다라고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케인즈 학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 있다고 보았을 거고요. 그래서 경기 변동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내용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까지 지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있는 내용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문제 풀러 내려갑시다. 38번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옳은 것을 골라야 하네요. 1번 선지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경기 변동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는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이 있기는 있는데 균형 자체가 이동하는 거였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말이네요. 2번선지 새 고전학파는 시장에 나타난 가격 경직성을 미시적 분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새 고전학파에 의하면요, 가격이 신축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격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새 고전학파가 주장을 했을 리가 없겠죠? 틀린 말. 3번 선지 케인즈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임금 경직성이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를 방지한다고 보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3문단에 보시면 케인즈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에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는 건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방지한다고 보았다, 틀린 말이다 하는 걸 3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었네요. 4번 선지 케인즈는 단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케인즈가 단기에 불균형이 생긴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가격이 경직적이었기 때문이죠. 가격이 경직적이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변화해도 여전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5번 선지 새 케인즈 학파는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품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았다. 메뉴 비용과 효율 임금이론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나왔었나를 생각해 보시면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뉴 비용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 오히려 메뉴 비용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죠. 6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었고 틀린 말. 넘어갑니다. 39번. 보기에 모형에 대한 기역 니은의 해석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고전학파였고요. 니은은 케인즈학파였죠. 보기, 그림은 총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 총소득 변화를 나타낸 모형이다. Y스타는 장기 균형 국민 총소득 수준을, AD 곡선은 총수요를 나타낸다. 그래프에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Y스타는 장기 균형이고요. AD 곡선은 총수요 곡선이다 라고 적혀 있었네요. 그 다음 총수요가 증가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감소하면 좌측으로 평행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라고 하더라. 그 다음 예를 들어 총수요가 AD0이고 현재 중간에 있는 이 선 AD0이고 물가가 P0, 국민 총소득이 Y스타인 상태에서 총수요가 AD2로 증가한 경우, 그러면 초기점은 Y스타와 PO가 만나는 여기가 초기점이었다는 얘기네요. 원래 여기에 있다가 총수요가 AD2로 증가한 경우에 총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P2까지 상승하면 국민 총소득은 Y스타로 동일하지만 물가가 PO에 고정돼 있으면 국민 총소득은 Y2로 증가한다. 여러분, 비문학 보기 문제는 읽으면서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기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겹도록 얘기했어요. 이 부분 마찬가지 읽으면서 총수요가 이렇게 변화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수요가 변화했을 때요, 물가가 P2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가가 PO에 고정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눈에 띄셔야 돼요. 아랫부분 먼저 하면 물가가 PO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건 물가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니까 물가가 어떤 상태? 경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에 비해 위에 물가가 P2까지 상승한 건 물가가 신축적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문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주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문제는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두 개의 입장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둘 중에 누가 가격이 신축적이다 라고 주장했냐 하면 고전학파가 가격이 신축적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케인즈는 가격이 단기에 경직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대로 보기에 있는 내용 적용하면 물가가 신축적이어서 P2까지 상승을 하면 국민 총소득이 Y스타로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그래프 따라오세요. 원래 AD0에 있던 게 AD2로 증가를 했어요. 그 경우에 물가가 P2가 되면 국민 총소득은 Y스타로 동일하다 했으니까 어느 점을 가리키나를 살펴봤더니 이 점을 가리키는 표현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이
고전악파의 경우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 표현 마찬가지. 물가가 P5에 고정돼 있으면, 다른 말로 물가가 경직적이면 국민 총소득은 Y2로 증가하게 된다. 물가가 P5로 경직적이면 국민 총소득은 Y2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점이 케인즈를 나타내는 점이구나. 그러고 그 다음 문장, 이때 국민 총소득이 Y스타보다 크면 호황이고요, Y스타보다 작으면 불황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애들은 보기에 적혀있는 표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옮겨놓은 거고요.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해놓은 고전악파, 케인즈, 이거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에 적용해서 표시해놓은 거다. 이 두 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대로 선지 내려옵니다. 1번과 2번은 기억 입장에서 얘기하는 고전악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선지였고요. 3, 4, 5번은 니은 입장, 케인즈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지문이었죠. 1번 선지, 호황이나 불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까지는 고전악파 입장에서 맞는 말.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스타로 일정할 것이다. 국민 총소득이 Y스타로 일정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총소득이 어느 점에서 유지될 것이다. 장기 균형에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단기 불균형 같은 건 없고요. 항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고전악파의 입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표현이네요. 2번 선지,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므로까지는 맞는 말이죠. 1번 선지에 있었던 내용.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5이고 국민 총소득이 Y스타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방금 보기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AD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물가는 P2로 상승하지만 국민 총소득은 Y스타 수준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점, 이 점이 고전악파에 해당하는 점이에요 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그대로 이번 선지 다시 내려오시면 AD 곡선이 아무리 이동해도 물가가 P5이고 국민 총소득이 Y스타인 균형이 성립될 것이다 하는데 이 점은 지금 가장 초기에 있었던 이 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AD 곡선이 이동을 하면요, 물가가 바뀌니까 고전악파 입장에서 이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이 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절대 이 가격 자체가 P5에서 머물러 있는 이 점에서 변하지 않는다가 균형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AD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물가가 P5이고 Y스타인 균형점이 유지된다 하면 이미 틀린 표현인 거죠. 당장 여기에서 예시 들어준 것만 해도 물가가 P2이고 Y스타인 점이었는걸요. 그래서 이번 선지가 틀렸다 하는 걸 이렇게 알아내실 수 있어요.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왠지 느낌이 중간에 원래 있었던 이 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변화가 생겼으니까 균형에서 어긋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기에 적혀있는 설명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Y스타 이게 장기 균형 수준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이 선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이 선상에 있는 어떤 점에 위치하더라도 우리는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상관없고요. 이 선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고전악파 입장에서는 AD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던 간에 물가가 위아래로 완벽하게 신축적으로 움직여서 장기적인 균형 Y스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게 고전악파의 입장이었던 거죠. 반대로 케인즈는 물가가 경직적이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물가가 원래 수준인 P5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AD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원래 있었던 Y스타에서 머무를 수 없고요. 새로운 교점인 가로에 있는 이 점 혹은 왼쪽에 있는 이 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호황 내지는 불황을 겪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케인즈의 입장인 거고요. 답은 나왔지만 3번 선지 내려가 볼게요. 3번. 케인즈고요.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총수요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하므로 단기에 경직적이어서 불균형이 유발된다. 케인즈에게 맞는 말.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는 P1과 P2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하여 국민 총소득은 Y스타를 이탈할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균형에서 벗어나서 불균형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물가가 P1과 P2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한다는 건 물가가 신축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가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4번 선지.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에 따라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되므로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5에 고정되어 국민총소득의 변동성은 Y1에서 Y2까지 나타날 것이다. 아까 그래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 적혀 있는 거고요. 5번 산지,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경기 안정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물가가 P5에 고정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스타로 일정할 수 있을 것이다. 5번 산지가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매력적인 오답이긴 하지만 케인즈 학파가 얘기하기를 분명히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서 경기 안정화 정책을 펼치면 무엇을 제거할 수 있다?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경기 변동을 제거한다는 건 국민 총소득이 언제나 균형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물가가 P5에 고정되더라도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케인즈는 언제나 단기에 물가가 경직적이다 하는 걸 기본 전제로 갈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40번. 보기의 경제학자 갑의 정책 제안에 대해 디귿이 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은 새 고전 학파였고요.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미시적인 분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케인즈를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바꿀 거야 라고 주장한 게 새고전 학파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기를 읽도록 합시다. 보기. 경제학자 갑은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비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K국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분석 결과 갑은 통화량이 증가한 후 다음 달에 소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뒤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K국 정부에 제안하였다. K국 정부는 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단 현재는 2020년 3월 12일이고요. 조만간 이런 정책을 시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K국은 매년 12월 31일에 해당 시점에 통화량을 발표한다라고 적혀있네요. 근데 새 고전 학파에서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해서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를 추측해보시면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계수를 추정했다 하는 건 원래 케인즈 학파가 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인 거거든요.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모형을 개발을 했던 것을 새 고전 학파가 비판을 했었으니까 똑같이 경제학자 갑에 대해서도 새 고전 학파가 비판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대로 내려가시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행동을 바꿀 것이다 라는 비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대로 내려가시면 2번 선지. K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예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책 효과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했고 이 이후에 새로운 정보, 분명히 K국 정부가 지금부터 이런 정책을 펼칠 거예요 라는 걸 발표하는 건 새로운 정보거든요. 이 정보에 입각해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거, 이게 새 고전 학파가 할 만한 비판이 되는 것이다. 41번 문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새 케인즈 학파의 입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네요. 1번 선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로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방금 40번 문제를 풀 때 풀었던 내용과 연결되는 거.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다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가격과 임금을 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분명히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가격 경직성이 나타나더라 하는 게 새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었으니까 1번이 맞는 말. 그리고 순서대로 기업이 합리적으로 제품 가격을 선택하는데 가격 경직성이 나타나는 게 메뉴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하는데 그로 인해서 경직성이 발생되는 게 효율임금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2번 선지.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없다. 틀린 내용이죠.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3번 선지,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제품 시장과 수요자로 참여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 차이로 인해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제거될 수 있다 하면 앞에 적혀있는 이 내용 때문에 현혹되기 전에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제거될 수 있다가 틀린 내용이다를 알아주셔야 돼요. 시장의 가격 경직성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로 인한 불균형을 정부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세케인 좌파의 주장이었으니까 4번 선지,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제품 가격의 변동성 역시 커진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제품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 4번 선지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힌 게 아니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메뉴 비용이라는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 했죠. 메뉴 비용이란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했다? 가격에 경직성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경직성이 아니라 신축적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신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메뉴 비용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격을 경직적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는 비용이었으니까요. 5번 선지, 기업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까지가 효율 임금 이론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였어요. 임금을 높이 줄수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노동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마찬가지. 이때 임금이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이었잖아요. 이게 효율 임금 이론이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효율 임금 이론의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아예 틀린 내용이 돼요. 왜냐하면 가격에 해당하는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효율 임금이라는 개념이 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41번 문제의 취지는 메뉴 비용과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과 임금이라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이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더라 하는 걸 파악했니? 그걸 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았지만 차근차근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42번 A에서 E를 문맥상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4번이 정답이었고요. D가 어딨냐 하면 여기 4문단의 마지막 줄. 케인즈 좌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케인즈 좌파에 의하면 경기 변동은 시장 균형으로부터 자꾸 이탈하고 회복하는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게 경기 변동이었고요.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건 자꾸 균형에서 이탈하는 걸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는 맥락인 거니까 불균형 상태를 없애야 한다. 균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42번 문제에 시장 균형을 없애면 안 되고요. 불균형 상태를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 불균형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까탈스러운 지문이었지만 엄청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거듭 복습해서 여러 번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한 공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하셨어요.